안녕하세요. 레터스투 유아특수 스스입니다. 오늘은 특수교육공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공학은 유아특수교육에서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이라든지 줌이라든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좀 생긴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편적 설계와 보편적 학습 설계는 원래도 많이 나왔으니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컴퓨터 보조 수업,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과 같은 컴퓨터의 활용 부분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조공학, 그리고 보조공학 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먼저 특수교육공학의 정의 및 영역, 그중 정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공학을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장애에 의하여 제공되는 장애인용 각종 교구, 학습 보조기, 보조공학기기, 그리고 정보 접근 기회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장특법에 나오는 정의는 제한적인 정의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공학의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강조되어서 교육공학에 있어 강조되고 있는 체제 접근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공학을 볼 때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접근 태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럼 특수교육공학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특수교육공학의 장점, 기능, 목적은 ABC 모델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A는 능력의 신장입니다. 즉, 유아가 인지적,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공학기기를 이용하여 증진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유아가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B는 매체의 대체입니다. 정보의 입출력과 관련하여 정보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럴 경우 청각적인 부호에 의한 출력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청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아니면 촉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대체해주는 것이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C는 장애인 보상인데, 장애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뒤에서도 공학기기를 계속 볼 거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핸드폰으로 타자를 칠 때도 자동 완성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타자를 치기 어렵다거나 신체적인 손상으로, 아니면 내가 인지적 지능이 조금 남들보다 낮아서 단어가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날 경우에 자동 완성을 통해서 효율성을 조금 올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장애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특수교육공학의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개별적 교수가 가능하고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고, 내가 장애로 인해서 낮게 생각했던 나 이런 것도 못해 했던 것들을 특수교육공학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아상과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특수교육공학, 공학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되게 중요한데요. 특수교육공학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업 혹은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선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특수교육공학을 제공할 때 많이 범하게 되는 실수인데요. 특수교육공학은 수단으로서 작용해야 되지 이것이 목표가 되고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공학 적용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개개인의 욕구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별화된 적용이 필요한 거겠죠.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가 컴퓨터를 특수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하이테크 공학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교사가 컴퓨터를 잘 다루고 기기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졌는데요. 특수교사가 기기를 못 다뤄서 컴퓨터를 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특수교육 공학의 장점을 활용할 수 없다면 그것도 큰 문제이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기기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 설명서 읽고 공부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 공학의 인식론적 기반을 보시면 이제 객관주의와 구성주의가 있는데 객관주의랑 구성주의가 조금 다른 양상을 띠어요. 그런데 이제 유아교육 관련해서는 구성주의를 더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성주의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부분 먼저 보시면 이제 지식이라는 건 구성주의에서는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인지적 작용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하나로 정해져 있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와 계속 경험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식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보시면 학습자들이 자신이 위치한 물리적, 사회적 세계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해석적, 순환적, 구성적인 의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경험하고 놀이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교수 목적을 보시면 개인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아이디어가 포함된 경험 제공, 계속 경험,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개인에게 의미 있고 타당하며 적합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지식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학습 안내자 또는 동등한 학습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론들이 있구나 하고 여기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후에 저희가 다른 장애 파트에 갔을 때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때는 좀 더 이론들에 대한 차이점과 특징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할 건데 정보 접근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보 접근권이라는 건 어떤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접근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든 어리든 나이가 많으시든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웹 콘텐츠를 만들 때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웹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이 어떤 컴퓨터나 운영체제 또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든지 또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구애받지 않고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보시면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경고성이 있어요. 경고성은 웹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개발자 문법을 준수해야 되고 웹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어서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고성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서 문법 준수는 우리가 아는
한글의 문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언어들에 대한 문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인식, 운용, 이해인데,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용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체 텍스트, 내가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웹사이트에 올렸다면 이것을 설명해주는 대체 텍스트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비슷하게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도 이제 영상이나 소리 같은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고, 명료성, 내가 이것을 보았을 때 명확하게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운용의 용이성에서는 내가 웹 콘텐츠를 사용할 때 좀 용이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입력 장치의 접근성은 내가 이 웹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무언가를 입력해야 할 때 키보드, 마우스, 아니면 트랙볼, 아니면 다른 다양한 보조공학 기기를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력 장치의 접근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충분한 시간 제공. 내가 이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할 때 너무 짧은 시간, 제한 시간을 둬서 내가 클릭을 빨리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광과민석 발작 예방은 너무 깜빡깜빡거리는 컨텐츠의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보다가 광과민석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해서 너무 하려고 하거나 깜빡깜빡 눈부시고 정신 사납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쉬운 내비게이션은 내가 이것을 보고 다음으로 가려면 옆으로 가는 화살표를 눌러야 되는구나, 아니면 다음이라는 걸 눌러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이제 쉽게 안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의 용이성은 내가 웹 콘텐츠를 활용한 정보를 볼 때 이해가 잘 되어야 한다는 건데, 가독성은 우리가 가독성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읽기 좋아야 하고, 예측 가능성, 내가 이걸 눌렀을 때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콘텐츠의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입력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도움이라는 건 입력 장치의 접근성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입력 장치의 접근성은 내가 어떤 입력 장치를 사용하든지 입력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고, 입력 도움은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웹 콘텐츠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란에 뭔가 사용자가 서식을 써야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서식 작성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레이블을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잘못 썼을 때 이것을 정정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야 되는 게 입력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편적 설계와 보편적 학습 설계를 볼 건데요. 보편적 학습 설계는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기본으로 알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편적 설계부터 보자면, 보편적 설계는 쉽게 말하자면 어떤 건물을 만들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장애 여부, 국적이 다르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여자거나 남자거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거나 거의 필요하지 않는 것을 보편적 설계라고 합니다. 보편적 설계에서 도전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보편적 설계에서 장애물은 만약 제거할 수 없다면 최소화해야 하고, 접근에 대한 장애는 가능한 한 많이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설계는 가장 쉽고 광범위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보편적 학습 설계는 무엇일까요?
교육과정이 장애나 국적이나 뭐 성별, 종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모든 학습자에 의해서 활용 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뭐 교사가 뒤에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보편적 학습 설계가 아니고요. 교육과정을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 없이 모든 학습자에 의해서 활용 가능한 것을 보편적 학습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교육과정 접근을 할 때 능동적으로 하지만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와 촉진 그리고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평가도 계속해서 교육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도전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접근에 대한 장애는 없어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내가 뭐 장애가 있어서 교육과정 자체에 접근이 어렵다면 아니면 내가 다문화 가정 학생이어서 교육과정에 접근 자체가 어렵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내가 어떤 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을 학습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인지적 도전들이 없는 것을 가르친다면 내가 새로 배우는 것들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 도전들은 여전히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학습 설계 UDL이라고도 하는데요. UDL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다양한 특성을 가진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교육과정에 접근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적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설계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도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성, 그러니까 장점은 무엇이 있냐 하고 보았을 때 이후 야기될 수 있는 뭐 고비용이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교육과정 수정이 필요 없다. 그리고 많은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정하고 동등한 출발선 상에서 시작하게 한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응용특수교육공학센터 캐스트의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가 다른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응용특수교육공학센터를 물어볼 때는 꼭 가로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응용특수교육공학센터라고 나왔을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서 쓰는 거고 뒤에서 볼 거지만 응용특수교육공학센터 캐스트가 적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말고 그 뒤에 보는 그 원리를 찾아 써야 합니다.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양한 표상 수단의 제공, 다양한 표현 수단의 제공, 다양한 참여 수단의 제공이 있습니다. 표상, 표현, 참여. 참여는 흥미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 유발을 위한 옵션을 제공하고 노력과 유지를 지속시키기 위한 옵션을 제공하고 자기 조정을 위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들이 참여 수단의 제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상과 표현을 보시면 표상은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사가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수업을 할 때, 뭐 유인물을 나눠줄 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사가 주는 것을 다양한 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양한 표현 수단은 학생이 수업 중에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상 수단의 제공을 먼저 보시면 지각을 위한 옵션 제공, 알아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언어와 상징을 위한 옵션을 제공하고 이해를 위한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양한 표현 수단을 보시면
신체적 행동을 위한 옵션을 제공해야 되고, 표현 기술과 유창성, 그리고 실행 기능을 위한 옵션을 제공해야 하는 건데, 다양한 표현 수단은 그래서 보시면 손을 쓰기가 어려운 학생이 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이 우리 학급에 있다. 그러면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부터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몸으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옵션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상수단, 표현수단, 참여수단의 제공은 뇌의 사고 시스템이랑도 연관이 있는데요. 표상은 제가 이해라고 했죠. 그래서 인지, 이해랑 표상이랑 연결시키면 되고요. 표현수단, 학생이 내가 아는 걸 표현할 때, 그럴 때 전략 시스템이랑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참여 수단은 내가 흥미가 있고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계속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의 정서적 시스템이랑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학습 설계를 얘기할 때 다중지능 이론도 가끔씩 같이 나오는데요. 이제 다중지능 이론이란 지능이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는 국영수 이런 지능만 있는 것이 이런 공부를 잘하는 지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능을 다양한 지능이 있다. 그리고 이 지능들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다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각각 독립적이다. 그리고 아동은 최소한 한 가지 강점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점 지능을 사용해서 가르치면 아이는 잘 학습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강점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하자. 이게 다중지능 이론인데, 교육과정을 작성할 때 계획 단계부터 다양한 지능을, 아까 다양한 학생들이라고 했죠. 다양한 지능을 가진 학생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응용특수교육공학센터의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와는 이제 또 다른 원리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이런 거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특수교육과 교수매체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매체의 정의부터 보시면 교수매체는 교육 목표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육 내용 사이의 상호작용을 도와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이 발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형태의 매개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능은 매개적 보조 기능, 정보 전달 기능, 학습 경험 구성 기능, 교수 기능 등이 있습니다. 교수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학습자의 동기 유발이 가능하고 대리 경험 및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습 선정의 융통성으로 개별 학습이 가능하며 수업 내용과 수행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과 예시 가능,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업 과정에서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가능, 수업 활동의 표준화를 통한 수업의 질 향상에 공헌이 가능합니다. 즉, 교수 매체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사용하는 PPT라던가 아니면 현장으로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보는 영상들 또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할 때 대신 실제 물건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교수를 위한 준비물들을 교수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특수교육과 컴퓨터의 활용. 첫 번째, 컴퓨터 보조 수업 C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보조 수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문제에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러한 유형들이 있구나.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유형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수할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에 대한 3가지
관점 역시 그냥 보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활용할 때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보시면 외부 평가가 있고 내부 평가가 있습니다. 외부 평가 먼저 보시면 외부 평가자는 소프트에 적용되는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함.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 지도 경험이나 교과 전문 지식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특수교육 현장의 고유한 특성과 컴퓨터 및 디지털 공학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외부 평가자는 학생, 그리고 교육과정, 그리고 컴퓨터 공학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쭉 보시면 되고 고려 상황에서 조금 보시자면 교수 학습용 프로그램 평가는 정확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개인이나 팀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평가자는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하였는지, 그리고 평가 중에 고려된 주요 요인 및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평가는 이제 수업을 하는 사람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부 평가의 내용은 수업 정보, 교육 적절성, 공학기기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많이 선정을 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ICT 활용 교육을 보시겠습니다. ICT는 정보통신기술으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ICT 활용 교육의 장점 역시 주요하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ICT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보시면 내적 원인으로는 자신감 결여, 변화에 대한 저항감, 이점에 대한 무지각, 그리고 외적 요인으로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한, 시간의 한정성, 효과적인 훈련 부족, 공학적인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보조공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공학의 정의. 보조공학은 장애인의 신체적 언어적 기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공학 장치와 보조공학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장치랑 서비스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보조공학은 연속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테크, 로우테크, 미디움테크, 하이테크가 있는데 하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적용된 기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노테크에서 하이테크로 갈수록 비용, 융통성, 내구성, 훈련의 요구 정도, 세밀성, 이동 가능성, 유지 요구 등과 같은 보조공학 장치의 특징도 점차적으로 강화,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조공학은 보편적 설계와 뭐가 다른가 보시면 보편적 설계는 개발되는 동안,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즉시 많은 사람에게 제공이 되고 계속되는 접근성, 그리고 뜻밖의 발견을 허락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공학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나 사용자 대리인이 이제 제품이 완성된 후 또는 서비스가 전달되는 동안 보조공학을 적용하게 되면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소모적인 접근성을 가지며 혁신 방법이 드물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방법대로 그 보조공학을 적용하고 그 보조공학의 사용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편적 설계보다는 조금 제한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조공학의 사정, 평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을 때 원칙을 보시면 보조공학을 고를 때는 인간, 활동, 보조공학, 주변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유치원 현장에서 AAC를 사용하려고 프로그램을 하나 받아서 썼었는데 개별적으로 할 때는 그 AAC에서 나오는 소리가 적절했는데 유치원 상황에서는
목소리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런 주변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공학 중재의 목적은 사람을 재활시키거나 손상을 치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보조공학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공학의 사정, 그러니까 평가는 지속적이고 계속 신중해야 하며 협력과 소비자 중심적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조공학 숙고 과정 모델 5단계가 있습니다. 검토, 개발, 조사, 평가, 확인. 이제 학생 능력을 검토하고 개발 단계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요건에 맞춰 연간 목표, 목적, 기준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과제 조사 단계에서는 목표와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제를 조사하고요. 그리고 과제의 난이도를 평가하고 제공하고 확인하는 단계를 가집니다. 보조공학 사정 모델 중에 SETT 모델이 문제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학생이 보조공학을 선택할 때 필요한 4가지 주요 영역인 학생, 환경, 과제, 도구를 강조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교육자나 관련된 사람들과 가족, 학생 모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제로 하는데요. 4가지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학생의 특성, 환경의 특성, 수행 과정의 특성, 도구에 대한 의사결정. 이것도 한번 보시고 4가지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공학을 결정을 하고 전달을 하는 데까지 어떤 전달 체계가 있냐. 일단 의뢰 및 접수학. 어떤 보조공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초기에 욕구평가, 기술평가. 그러니까 어떤 욕구를 가지고 보조공학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보조공학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장치의 특성과 사용자의 욕구, 기술 간 대응을 시켜서 추천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그거에 맞게 주문하고 셋업을 한 다음에 연습 단계를 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도 실행이 끝이 아니라 단기 사후지도, 장기 사후지도가 있는데 단기 사후지도에서는 관리나 만약에 고장났을 경우 수리를 해주는 거고 장기 사후지도에서는 재평가를 통해서 이 학생이 이게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걸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기술을 더 적용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 특수교육 공학의 최근 동향을 알아보자면 크게 유비쿼터스, 블렌디드 러닝, 디지털 교과서 등이 있는데요.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한 방식으로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학습 체제를 얘기합니다.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나 존재한다 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출발했는데요. 유비쿼터스 학습을 예를 들자면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인강을 듣는 것도 유비쿼터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통적인 학습 방법과 교수 테크놀로지의 혼합을 얘기합니다. 블렌디드 러닝의 방법으로는 이제 집합교육, 그러니까 유치원에 와서 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을 보완한다거나 아니면 자율학습할 때 온라인 협동학습을 접목한다거나 다양한 온라인 학습 전략에 오프라인으로 보조하는 방법들 이제 각 주체마다 다양한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습 기회를 확대하며 그리고 교육 시간 및 비용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제가 막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공간의 제약 없이 기존의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용어사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등의 멀티미디어와 통합 제공하며 다양한 상호작용 기능과
학습자의 특성 및 능력 수준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된 학생용의 주된 교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보조공학기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갈 거고, 이제 각 장애에 맞는 보조공학기기는 또 장애 파트에 가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 키보드 설정,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여서 예전에는 문제도 나오고 좀 외우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전에 하는 방법이랑 조금 달라져서 새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내가 제어판 키보드 설정을 하는 이유 중에 큰 것은 내가 두 가지 키를 같이 누르지 못할 때나, 아니면 손떨림이 너무 심해서 연타를 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한 번씩 잘못 누르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보완해보고자 하는 설정 키입니다. 제어판에서 접근성에 들어가서 키보드 작동 반복 변경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하는데요. 고정 키 켜기, 토글 키 켜기, 필터 키 켜기가 있습니다. 고정 키 켜기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 이런 것들을 함께 눌러야 될 때, 컨트롤 F를 함께 눌러야 될 때 컨트롤을 누르고 F를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컨트롤을 고정키로 계속 두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토글 키는 캡락이나 넘버락, 스크롤락 같은 거를 누를 때 소리를 내서 내가 이것을 눌렀다는 것을 한 번 더 피드백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필터 키 켜기는 짧게 입력하거나 반복되게 입력한 키를 무시하거나 늦추고 키보드의 반복 속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떨림이 심해서 똑같은 키를 한 번만 누르고 싶었는데 두세 번 눌렀을 때 이 반복 속도를 보고 키보드가 무시해서 입력을 하는 거죠. 한 번만. 그리고 이제 다양한 또 보조공학기기가 있는데요. 이 보조공학기기들은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제 자료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터스 투 유아특수 특수교육공학 영상을 마치고요. 이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두었고, 블로그에서 받을 수 있는 비밀번호는 영상 중에 나오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필요한 자료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쎄쎄였습니다.